한민족의 근원이 성서에 명시된 욕단 족탄의 후예일 수 있다는 가설을 과연 쉽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주장을 처음 접했을 때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이야기라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는 이 가설을 단순한 믿음을 넘어 제 삶의 근간을 뒤흔들 만큼 강력하고 명징한 진실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저는 그 결정적인 증거들을 제 두 눈으로 목격하고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으며 제 가슴으로 깊이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 출신의 언어학자 알렉스 김이라고 합니다. 현재 워싱턴주 시애틀 근교의 한 소규모 대학교에서 고대 언어학과 민속학을 연구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4자녀를 둔 평범한 가장이자 언어와 문화의 깊은 뿌리를 탐구하는 학자로서의 삶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배우자 역시 미국인이며 대학 시절부터 저와 함께 세계 각지를 탐험하며 다양한 인류 문화를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본래부터 성서에 등장하는 지명이나 인물의 실제 위치 및 혈통적 연결 고리를 탐색하는 분야에 큰 흥미를 느껴왔습니다. 특히 셈족 언어의 변천 과정, 바벨탑 이후 언어의 분화, 고대 중동 지역과 아시아 지역 언어 간의 연관성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한동안 중동 지역에 집중된 연구를 진행하던 중 어느 순간부터 동양 문화, 특히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학문적 호기심이 폭발적으로 증대되었습니다. 저의 모든 여정은 어느 날 우연히 한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견한 글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한국어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던 중 한국인이 욕단의 후손인 12가지 결정적 증거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이것이 민족 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낭만적인 신화일 것이라 생각하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글을 차분히 정독하자 전혀 웃을 수 없는 내용임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등골이 오싹해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 글에서 제시된 첫 번째 단서는 바로 한국의 대표적인 민요 아리랑이었습니다. 단순히 민요로만 알고 있던 이 노래의 노랫말과 고유한 리듬 속에는 잃어버린 고향을 향한 지극히 애절한 그리움과 상실감이 깊이 내포되어 있다는 해석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정서적 표현 방식이 고대 유대 민요와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아리랑을 들려주었을 때 그녀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이 노래는 이스라엘 민속음악과 정말 유사한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한국의 국화인 무궁화에 얽힌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태어난 집 마당에도 장미가 피었지만 무궁화가 지니는 것과 같은 강력한 민족적 상징성을 갖지는 못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무궁화를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믿으며 나라의 꽃으로 기리고 있습니다. 이는 성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나 영원성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나 올리브 나무와 같은 존재론적 해석과 연결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꽃의 상징을 넘어 천민, 티엔민이라는 개념과 연결되는 강력하고 체계적인 상징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인상적인 부분은 바로 단군 신화였습니다.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되기 위해 쑥과 마늘을 먹고 금식하며 동굴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처음에는 그저 전설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 고대 문명의 정화, 징화, 의식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대 셈족 문화에서 금식이나 특정 식물을 섭취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정결 의식과 맥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요르단에서 연구하던 시기에 유사한 사례를 목격한 적이 있었기에 그 유사성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바로 고조선의 8조 금법이었습니다. 그 간결하면서도 심오한 윤리적 조항들을 접하며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내용이 구약 성서의 10계명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살인, 도둑질, 간음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 질서의 유지뿐만 아니라 탐욕과 거짓에 대한 강력한 경계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원시 사회의 법규범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현대 사회의 윤리관보다 더욱 정제되고 인간 중심적인 철학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치들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 있을까? 정말로 한국이 성경 속 욕단의 후손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지난 15년간 수집해온 중동, 시베리아, 몽골, 만주, 일본, 한국 지역의 언어 및 민속 문화 데이터를 다시 정리하고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랍도록 높은 확률로 일치하는 패턴들이 반복적으로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언어학적 측면에서 저는 거의 학문적 확신에 가까운 직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이 진실을 외면하거나 숨길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답만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저는 제 학문적 경력과 인생 전체를 건모험을 감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한국으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그 땅을 밟고 보고 듣고 만지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이 가설의 진위를 검증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저에게 단순히 연구 대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 전체에 잃어버린 열쇠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제가 한국에 도착하여 맞닥뜨린 일들과 그곳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국 땅에 처음 발을 디딘 날, 인천공항에서부터 저는 예상치 못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낯선 타국에 도착했다는 이질감보다는 오히려 어디선가 분명히 본 듯한 익숙함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청명했고 사람들은 분주했지만 예의를 잃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공항 대합실 한쪽에서는 전통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안내 도우미가 외국인들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과거와 현재의 시간이 공존하는 듯한 신비로운 장면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첫 숙소로 정한 곳은 종로 인근의 전통 한옥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집주인은 70을 훌쩍 넘긴 할머니였는데 영어가 서툴렀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극진히 맞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함은 단순한 친절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늦은 오후,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가족을 맞이하듯 우산을 들고 골목 어귀까지 나와 계셨습니다. 제가 젖은 신발을 벗자마자 마른 수건을 건네주시며 손수 닦아주셨고 따뜻한 보리차를 내어주셨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전통 문살 사이로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할머니는 짐가방을 보시더니 무겁겠구먼, 멀리서 오셨네 라고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찌나 다정하고 따뜻하게 들리던지 낯선 땅에 도착하며 느꼈던 모든 긴장감이 순식간에 해소되는 듯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혼자 나가서 식사를 하려던 저를 기어이 붙잡으시더니 직접 차려낸 밥상을 내어주셨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와 정갈한 나물 몇 가지, 노릇하게 부친 전과 잘 익은 김치가 놓인 식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식탁 앞에 앉은 저의 접시에 반찬을 정성스레 덜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외국 사람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우리 집 김치는 좀 매워요. 그날 밤 저는 한옥의 창문을 열어 한국의 밤 공기를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숙소가 아니라 마치 따뜻한 품속에 안긴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저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정돈하시고
구수한 미역국 냄새를 풍기셨습니다. 제가 아침 식사를 마치고 연구를 위해 집을 나설 때면 늘 작은 과일이나 김을 제 손에 쥐어주시며 배고프면 이거라도 먹어요. 혼자 다니면 출출하잖아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어가 완벽하게 소통되지는 않았지만 그분의 하나하나의 행동은 저에게 말보다 더 큰 따뜻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이 아니고서는 쉽게 느낄 수 없는 그 깊은 돌봄과 배려가 낯선 땅을 처음 밟은 저에게는 정말 크나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집을 떠날 때 진심으로 눈물이 핑 돌 뻔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할머니와 나란히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나누며 한국의 예시야기들을 경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민속학적 흥미로 듣기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이야기들이 저의 연구 주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곰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곰이 사람이 되기 위해 37일, 21일 동안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만을 먹으며 인내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왜 하필 곰이었을까요? 그러자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곰은 참을성이 많은 동물이지. 오래 참고 견뎌내는 힘이 있어요. 그런 힘이 사람이 되는데 필요했던 거 아닐까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중동 신화와 유대 전승에서 특정 동물이 인내와 정결함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금식을 통한 정화의식은 욕단의 후손들이 계승하고 유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문화라는 저의 가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게다가 쑥과 마늘이라는 식재료는 당시 구하기 쉬운 식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용 및 정화적 상징성이 매우 강하다는 점에서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어 통역사와 동행하여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고대 유물 전시관을 둘러보던 중 저는 특히 고조선 시대 유물 앞에서 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유물 설명에 기록된 8가지 법률, 즉 고조선의 팔조금법은 저에게 거의 충격에 가까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배상한다. 간음한 자는 처벌받는다. 이러한 법조항들은 단순히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규범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당대 기준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권 중심적이고 정교한 윤리 체계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동양의 고대 문명에서 우연히 나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발견했던 10계명과 초기 유대 공동체의 규범 구조와 너무나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웠던 것은 박물관 가이드가 설명해준 삼태극, 산타이지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태극의 개념은 이미 알고 있었으나 삼태극은 처음 접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음인과 양양, 그리고 그 둘을 통합하고 조화시키는 제3의 존재. 이는 고대 셈계 문화의 삼위일체 개념과 유사한 구조를 보였으며 제가 연구에서 항상 핵심으로 삼았던 셈족의 신셴 개념 구조와 놀랍도록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이쯤 되자 저는 저도 모르게 말문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학술적, 문화적 증거들이 어떻게 이토록 정확하게 연결될 수 있단 말인가? 어느 날 인사동 골목을 거닐다가 우연히 한 민속화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순백의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자신의 조상이 배그민족 바이 이민수의 후예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저의 가설, 즉 욕단 혈통설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늘에서 내려온 민족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욕단이 누구인지는 잘 몰라도 우리 피 속에는 그런 오래된 기억이 흐르고 있나 봅니다. 그 말이 너무나 인상 깊어 저는 그날 밤 일기를 쓰며
이 구절을 반복해 되새겼습니다. 기억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피는 기억한다. 민족은 잊을지라도 역사는 사라지지 않는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장기화되면서 저는 이 나라에 더욱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마치 오래전에 상실했던 고향을 재회한 듯한 감정이 끊임없이 솟아났습니다. 한 번은 지방의 작은 초등학교에서 열린 전통문화 체험 수업에 참여했는데 아이들이 직접 만든 무궁화 배지를 제 옷에 달아주며 한국을 좋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순간 눈물이 핑 도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깊이 좋아하고 연구하고 있는 이 나라가 저에게도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강력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상적 이론이 아닙니다. 한국은 실제로 욕단의 후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생각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실의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거대한 진실을 전 세계에 공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의 다음 목적지는 국제고고학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가 수집한 모든 자료와 경험을 꺼내어 세상에 공개할 작정이었습니다. 비록 학계의 조롱과 강한 반발이 예상되었지만 진실은 결국 스스로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회가 열리는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호텔을 나섰습니다. 걷는 내내 마음은 복잡다단했습니다. 그동안 정리한 연구 자료와 결과는 분명 제 평생 학문적 노력의 집대성이었으며 한국에서의 생생한 경험은 그것을 굳건하게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모인 학자들이 과연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해 줄지에 대한 우려 또한 밀려왔습니다. 발표는 오전 11시로 예정되어 있었고 제가 맡은 세션은 비교 문명사와 고대 언어 유산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발표장에 들어섰을 때 이미 좌석은 절반 이상이 차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하나씩 제시하며 차분하게 발표를 개시했습니다. 한민족은 단순하게 동북아시아에 고립되어 발달한 민족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고대 샘족 문화에 잃어버린 가지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말하자마자 순간 발표장 안은 완전히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청중들은 모두 스크린을 응시하거나 노트에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시한 첫 번째 증거는 언어학적 유사성이었습니다. 고대 세모와 한국어 사이에는 단순한 어휘의 일치 이상으로 문법 구조, 조사의 활용 방식, 그리고 시간 표현 방식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유사성이 발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히브리어의 어순과 한국어의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가 유사하며 시간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서도 비슷한 정서적 구조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적 관습에 대한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제천의식 지티엔 이실과 고대 이스라엘의 절기의식은 그 구조와 상징성 면에서 명확한 공통점을 드러냈으며 특히 한국의 삼태극 사상이 셈계 문화의 삼위일체 신개념과 상통한다는 해석은 많은 학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근거인 고조선의 8조금법이 고대 윤리체계로서 성경의 10계명과 흡사함을 분석하자 일부 학자들의 표정은 분명하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긍정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강한 흥미를 느끼며 손을 들어 질문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발표가 마무리되고 드디어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독일 출신의 고고학자가 손을 들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가설은 매우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문화적 교류의 흔적을 넘어 직접적인 혈통의 증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에 대비해 준비해온 고고학 유물 사진, 그에 대한 해석 자료,
그리고 초기 유전자 연구 결과를 추가로 제시하며 설명했습니다. 문화는 단순히 영향을 주고받는 대상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문화 자체가 혈통과 정신에 변치 않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증거를 한국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다른 영국 출신 학자는 조금 더 비판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주장에는 혹시 민족주의적 요소가 과도하게 섞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국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연구에 지나치게 개입된 것은 아닌지요? 그 질문에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머물면서 그곳의 따뜻한 사람들과 깊은 문화에 진심으로 매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연구를 시작하고 결론에 도달한 과정은 감정이 아닌 철저하게 데이터를 추적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진실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왔을 뿐입니다. 발표가 끝난 후 한 학자가 조용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고대 유물을 연구하는 학자였고 저의 연구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혹시 당신이 언급한 그 자료들을 저희 연구소에서도 검토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도 동쪽으로 이동한 샘 쪽의 흔적을 오랫동안 추적해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 깊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가 단순히 저 개인의 여정을 넘어 이제는 세계 역사 속에서 단절되었던 연결고리를 회복하는 중대한 작업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학회가 마무리된 후 저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회의록을 정리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으나 그 어떤 성취감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가족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아내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지금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알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고하게 다짐했습니다.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여정이야말로 옳은 길이라는 것을요. 한국이 욕단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적 전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랜 세월 동안 깊이 숨겨져 있던 진실이 이제야 세상의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의 문을 열고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약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의 이메일로 한 통의 공식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국제문화유산 연구소라는 기관에서 저의 학회 발표를 기반으로 한 공동 연구 제안을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그 제안서에는 욕단의 동방 후손설에 대해 더욱 체계적인 조사를 위한 현장 답사, 심층적인 유전자 분석, 그리고 민속 자료 수집을 포함한 장기 프로젝트 계획이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일 이유도 없이 즉시 참여를 수락하는 답장을 보냈고 곧바로 다시 한국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두 번째 한국 방문은 첫 번째 방문 때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첫 방문이 학자로서의 냉철한 호기심과 가설 검증을 위한 탐색의 시간이었다면 이번 방문은 마음 깊이 사로잡힌 무언가를 다시 만나러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고향을 되찾으러 가는 사람처럼 발걸음 하나하나가 설레면서도 경건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다시 한번 그 나라의 차분하면서도 질서 정연한 분위기에 감탄했습니다. 전광판의 글자들, 어딘가 익숙해진 인사말, 그리고 익숙한 공기의 냄새까지도 저에게는 반가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한국의 깊은 곳곳을 직접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 지방 도시들을 여행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신라의 역사도시 경주의 황리당일이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신라시대의 유물들이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배치되어 있었고 고즈넉한 찻집에서 마신 향긋한 유자차 한 잔이 몸과 마음을 녹이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떤 찻집에서는 전통 한복을 입고 다도차도를 설명해주는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 연구 이야기를 경청하고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본래 하늘을 조상으로 여기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제사를 지낼 때도 가장 먼저 하늘에 공을 올렸지요. 그 한마디는 제 연구의 핵심적인 맥락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깊은 감동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전라남도의 담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울창한 대나무 숲을 거닐며 깊은 고요와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바람이 대숲을 스치는 소리는 마치 옛 선조들의 속삭임처럼 들렸고, 작은 정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며 메모를 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이 땅에 점점 깊이 스며들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평창에서는 전통 민속 축제를 경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전통 복장을 갖춰 입고 농악을 울리며 흥겨운 장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떡매를 치기도 하고 할머니들과 송편을 빚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마을 어귀에는 모닥불이 피워졌고 모두 둘러앉아 예시하기를 나누었습니다. 통역을 담당하던 분이 조용히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이 마을 어르신들은 자신들이 단군 할아버지의 직계 후손이라고 굳게 믿고 계세요. 1000년 넘게 구전으로 내려온 이야기랍니다. 그 말에 저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과학기술이나 경제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없는 뿌리 깊은 정신과 잊혀지지 않는 기억을 품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 동안 저는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삶과 문화를 지근거리에서 경험하며 제가 연구하는 주제의 실체를 제 피부로 명확하게 느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연구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저에게 진실을 마주하게 하는 성지이자 인류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는 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세상에 널리 전해야 할 학자적 책임이 있음을 점점 더 깊이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방문이 외부인의 시선으로 문을 두드리는 행위였다면 이번에는 마치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지켜보는 존재가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가장 먼저 방인 사람은 첫 방문 때 인사동에서 만났던 민속화가였습니다. 그는 저의 재방문을 매우 반가워하며 자신이 속한 예술 공동체에서 작은 세미나를 열어 제 연구와 경험을 공유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 제안을 수락했고 그 자리에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세미나가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오래전부터 단군 신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그 이야기 속에 성서적인 코드들이 은밀하게 숨어 있다고 늘 직감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멀리서 찾아온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했던 기억과 연결된 존재였던 것입니다. 이후 저는 민속학자들과 함께 강화도, 평창, 진안과 같은 지역을 순회하며 현지 어르신들과의 대화를 통해 구전 전통과 제사 문화를 조사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여전히 삼신단이나 칠성단 앞에서 제례를 올리며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신들 민족의 뿌리를 기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노신사는 조용히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늘은 알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누구였는지. 그 말씀이 제 가슴 깊숙한 곳에 각인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쌓여가는 증거들과 구전된 이야기들은
단순한 연구 결과를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역사적 흐름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확고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욕단의 후손일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이 가설이야말로 앞으로 인류 문명의 기원을 다시 써내려갈 핵심적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를 마치고 미국으로 귀국한 저는 논문을 최종 정리하여 국제 학술지에 투고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긍정적인 피드백이 도착했고 저의 연구는 역사 및 언어 분야에서 획기적인 사례로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그 후 여러 나라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특히 유럽 학자들이 한국과 샘족 문화 사이의 유사성에 매우 강한 흥미를 표명했습니다. 마침내 한 방송국에서는 저의 이 특별한 여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기로 결정했고 저는 그들의 요청에 따라 다시 세 번째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한국 방문은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한 공식적인 일정이었지만 저 개인에게는 그 이상의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전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아이들에게 저의 연구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이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초롱초롱한 눈으로 제 이야기에 집중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아이는 발표가 끝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멋진 민족이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순간 저는 제가 왜 이 일을 계속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어떤 고귀한 정신을 이어받아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새기게 하는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연구가 아니라 민족적 정체성과 잊혀진 기억을 되살리는 숭고한 작업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방영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한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진심이 담긴 응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떤 시청자는 자신도 조상들의 흔적을 찾아가고 싶다며 자신의 할아버지가 늘 우리는 하늘 민족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을 공유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시청자는 자신이 해외에서 성장하며 한국이라는 뿌리를 늘 외면해 왔었는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처음으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반응들을 접하며 저는 마음 깊이 감동했습니다. 욕단의 후손이라는 이 가설은 단순한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정체성을 각성시켰고 잊혀졌던 기억을 소환했으며 역사와 문화가 단절된 세계 속에서 새로운 연결의 고리를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시애틀 자택에서 새로운 연구를 준비하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반도와 중동 지역 사이에 존재했을 고대 항로의 가능성에 대한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여전히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 연구 책상 앞에 앉아 한국에서 겪었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해달라고 졸라댑니다. 아내는 주말마다 한국의 김치를 담그는 법을 연습하고 있고요. 어쩌면 제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제 마음속에 새로운 고향이 하나 더 생겨났다는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 타국이 아닙니다. 먼 옛날 우리 모두가 하나의 뿌리에서 기원했음을 깊이 느끼게 해주는 곳. 그 깊은 역사와 따뜻한 영혼이 살아 숨쉬는 귀한 땅입니다. 저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저는 다시 돌아가지 않고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놀라운 역사적 여정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의 깊은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가 앞으로도 이러한 숨겨진 진실을 계속 탐구해 나가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의미 있는 역사적 발견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